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방송 3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4시쯤 신동욱 의원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야 입법 대치와 그 셈법 정치 토크 코너에서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권 여당 대표로 4선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호 출범 의미와 전국 전망, 2부 인터뷰 코너에서 박상혁 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검은 금요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배경과 정책적 보완 가능성까지 돈 워리 코너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코너입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뭐 예상이 되긴 했는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이제 일단 방송 3법을 민주당이 상정을 했고요.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그 이전에 이제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것을 내놨고 신동욱 의원부터 필리버스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동수 대표님, 여야 모두 뭐 예상은 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당, 야 모두 대응 방안 이제 논의했을 거 아닙니까? 네. 야당의 대응 방안이라는 건 이제 필리버스터 말고는 별게 없었을 것 같아요. 여당 같은 경우에 자 일단 뭐를 먼저 내냐 이거 갖고 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7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노조의 권한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걸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 그리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당초에는 이 3대 개혁 과제,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에 하나인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여론이 좀 있었다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최근에 이제 노동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 또 이제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3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일 법안인 노란봉투법 먼저 이제 좀 처리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이 방송 3법부터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에 대해서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필리버스터밖에 없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가 만약에 시작될 경우에 이 토론 종결권 활용해가지고 이 멈춘 뒤에 법안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밖에 처리를 못한다면은 8월에도 이후에 법안들을 다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허은기 부대변인님, 이게 지금 방송 3법을 이제 3개를 올리긴 했는데 필리버스터 이제 예정돼 있고 이게 마지막 본회의고 하니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이 방송법 개정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24시간 후에 그러니까 내일 오후 한 4시쯤 토론 종결을 시키는 걸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방송법 개정안은 처리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어차피 이게 조삼모사입니다. 뭘 먼저 하든 간에 이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통과하고 6일에 다시 열어서 그때 다시 강행 처리하는 건데 아까 전에 이동수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요새 대통령께서 이 노조 관련, 노동시장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노란봉투법 먼저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노란봉투법 먼저 하나, 방송법 먼저 하나 어차피 하나밖에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법 자체는 다 처리를 할 방침이고요. 이번에는 방송법 먼저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원기 부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드리면 자, 뭐 하나 뭐 큰 상관없고 결국은 뭐 한 20일 후에 또 20일이 아니죠. 한
두 주인가요? 두 주 후에 또 이제 그 국회를 열 텐데 그렇게 하면 차례로 이제 그 처리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뭐 뭘 먼저 하냐가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또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게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했다는 게 이제 주목이 되는데 자 이걸 먼저 나선 이유 그 배경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방송법 먼저 하기로 돼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방송 3법이잖아요. 이게 이번에 법 3개를 다 하진 못하거든요.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이번에 처리되는 건 방송법이고 다음에 회기를 다시 열면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잠깐 이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는 논의가 있었던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호 반복이지만 뭐 이 산재 노동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발을 맞춰서 이거부터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 어차피 단일 법안밖에 안 된다면 이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처음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해서 순서 자체에 크게 정치적 배경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제 뭐 추가로 네.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이 이동수 방송 대표님. 3법이라는 게 결국에 공영방송 이사 수를 우리가 늘려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KBS나 MBC, EBS가 법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하나하나 처리하겠다 해서 이제 방송 3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먼저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제 막 이제 닻을 올렸잖아요. 아니 네. 예, 돛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분이 당대표 선거 내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자기는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 이제 그 개혁이라는 게 결국에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언론 개혁 먼저 처리함으로써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이 이제 요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겠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신임 대표가 꽤 오랫동안 얘기해오고 요번에 이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순서도 꼭 보면 검찰, 언론, 사법.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검찰, 사법, 언론 갈 것 같은데 꼭 언론이 중간에 껴서 검찰, 언론, 사법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 신임 대표 본인이 이제 언론 개혁에 해당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 방송 3법을 먼저 상정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신조어 부대변인. 무엇이 되었든 최대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무제한 토론에 돌입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다 좋은데 그러한 것 개혁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야 되겠느냐. 국민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언론 지형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조성을 해서 국민을 선동하겠다. 이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이사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 이사를 채우기 위해서는 언론 노조, 그 귀족 노조, 강성 노조의 그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지금의 언론 지형을 더 민주당 편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언론을 토대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본인들이 설파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 아주 악랄한 목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게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구성을 뭐 이렇게 더 다양하게 해서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압력을 좀 완화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취지잖아요. 이제 거꾸로 지금 신조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특정 노동 세력 혹은 뭐 학계라고는 하지만 거의 그 대다수가 특정 노동 세력의 특정 정파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대다수를 점하게 함으로써 그걸 구조적으로 더 이렇게 굳히고 더 가깝게는 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영방송 사장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든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 플러스 이 그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라든지 그다음에 편성위원회 노조가 뭐 동수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민간 방송이나 종편 같은 데도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의 그 뭐 좋게 말하면 노동 친화적인 그런 것들이 이 방송이나 언론 쪽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 충분히 했고 저기서 대안 안 냈다 이런 건데 그 부분은 저기 하원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던 거고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던 거고 아니 무슨 비판하려면은 사실은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를테면은 아까 전에 신조 부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국회 추천 몫이 있는데 어떻게 배정해놨냐면은 의석수대로 쪼개지게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했듯이 뭐 정권이 바뀌면은 정권에서 내려보내고 이런 것들은 좀 완화가 되는 부분이고 그 방금 말씀하신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뭔가 논의의 장 같은 걸 만들어야 합니다. 야당에서도 나서서.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였거든요. 지난번에서도. 그래서 저는 대안을 만들고 싶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 이 법에 대해서도 보완입법을 하자고 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들어봐도 딱히 방송 3법 관련해서 얘기가 안 나오리라고 저는 전망하거든요. 그에 더해서 두 번째는 뭐 방송 장악하려고 뭐 그렇다. 민주당이 방송을 더 유리하게 하려고 이미 방송들 보면 별로 야당한테 유리하게 안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야당한테 유리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종편 등에서 그걸로 국민들이 선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 방송 보고 국민들이 갑자기 뭐 부정선거론 설파하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네, 이제 사실 하전 부대변인님이랑은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이제 당위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동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뭐 이런 인사 같은 것들이 횡행하면서 공영방송이 신뢰를 많이 잃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함으로써 이제 그 토양을 좀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노조라든지 학계라든지 시민사회 이런 데에서 추천을 할 텐데 그 지형 자체가 이미 너무 이 특정 진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의 어떤 편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굳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이 방송 3법 논의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세대에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뭐 지상파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따라서 이제 뭐 컬러가 바뀐다고 한들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폭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미디어로 인한 문제는 저는 이 뭐 지상파 이런 방송들보다도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인데 우리가 진짜 이 공정한 언론 환경 이런 걸 위해서면은 차라리 그런 쪽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기 신조 부대변인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쟁점 법안 협의기구 즉시 가동하자.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이 늦었다는 그 지적도 있긴 있는데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나 뭐 야당을 일컬어서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의회주의를 복원해서 협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그것을 단칼에 거절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그 가능성은 협치 가능성은 희박하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이라 불릴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여당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코스피 100조 원 정발은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질문은 신조 부대변인한테 먼저 드릴게요. 보니까 발언이 되게 센데 코스피 100조 원 증발, 개인 투자자 주머니 털기, 기만적 정책의 국민 분노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야당 주장은 한마디로 개미 투자자들이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개미할 끼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이라고 했는데 네. 어느 한 분석에 의하면 116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근데 이것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세제 개편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관세 협상 세제 개편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강효장 대변인이. 그러면은 관세 협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원인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이걸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치는 세금이 많이 거친다면은 모르겠는데 아주 조금 거친단 말이죠. 그 조금 거치는 것조차도 연말에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주주들이 팔면은 또 순간적인 그 세금 완납을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왜 굳이 이러한 정책을 해가지고 개미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의 그 주가까지도 하락해가지고 본인들이 투자 금액조차도 환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여야 진영 이념을 떠나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지금 그 부동산도 폭등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유일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식 투자인데 그러한 기회조차 앗아가려고 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은 지금 전혀 반성할 줄도 모르고 본인들 탓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의 탓인 겁니까? 이거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을 한 것이죠. 네. 하원기 부대변님 좀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반박이라기보다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네. 양도소득세의 원래 대주주 기준을 뭐 완화하는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시장 기대가 있었죠. 시장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 번도 못했던 코스피 3천 넘어버리는 거고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장 기대를 배반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완화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10억이 아파트 한 채가 10억인데 이걸 대주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냐? 그러니까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측면에서도 이소영 안보다 좀 후퇴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게 느리게 가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떨어졌을 테고 관세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관세가 우리가 잘 됐다고 하지만 사실 칼을 맞은 건데 비껴 맞은 거거든요. 거기다 뭐 자동차 뭐 이런 데 있어서의 그 타격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비난하는 건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타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전 세계에서 타격이 다 있는데 그 전 세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거지 무슨 주가가 오를 정도로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다만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본인들 비상계엄 해가지고 환율 폭등시키고 사실 코스피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박살을 내놓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들마다 다니면서 개미할 끼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의 비판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뭐 반성도 없다 이랬는데 저희 당 내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 갑론을박이 좀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오늘 이거 공개적으로 웬만하면 이견 발표하지 말고 정책위에서 정리해가지고 발표하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재정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동수 대표님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이제 막 물러난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던데 막 네. 가족들 무슨 서학개미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막 네. 나올 정도인데 자 그거를 떠나서 요번에 이런 것들을 뭐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좀 강하게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이른바 그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린다는 여기에 조금 너무 집착한 나머지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본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사실 근데 이번 안이 좀 다른 분들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이제 진성준 전 정책의장이 강하게 주장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정부안인 거잖아요. 그냥 저는 이게 꼭 진성준 의원만의 어떤 주장이라기보다는 정부와 같이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 부자 감세 논란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었을 텐데.
텐데 저는 이게 과연 세수 확보에 이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이 연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대주주가 아니고 그럼 새해 넘어가서 다시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과 관련해서 뭐 국장은 뭐 11달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만 투자하고 12월에는 이제 뺐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에 왜곡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어떤 뭐 증세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왜곡하고 신뢰만 하락시키는 이 결과를 낳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정책을 추진하신 분들이 뭐 저보다 제도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있으시겠지만은 어떤 이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이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신조 부대변님 이후에 노란봉투법이나 뭐 상법 개정안 처리할 때 정부 여당이 조금 더 뭐 신중하게 한다든지 좀 어떤 일종의 영향 같은 거를 미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머뭇거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3법을 먼저 상정한 것도 이런 이유도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법인세 올리는 그것도 공개가 됐고 이 주식 시장에서 세제 개편안도 발표가 됐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다 보면은 뭐 일자리도 사라지고 그리고 주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하락할 게 뻔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반발심 그리고 분개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 종결에 의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못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국민 여론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저는 굉장히 망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누가 이 얼개를 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말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금 기준을 강화하고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거칩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 지금은 우리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자 아주 단편적인 지금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세를 높이고 뭐 이 주식 양도소득세 높이고 하더라도 거래가 늘어나고 기업이 법인세를 낼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든 아니면 뭐가 됐든 기업의 활동을 강화해주고 기업들이 열심히 부를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세금이 더 많이 거칠 텐데 좀 기업을 옥죄고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겠다. 이것은 아주 멍청한 발상이죠. 근데 저는 이동수 이제 국민의힘도 이 개미 투자자들의 편을 들지 말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5월 말부터 한 2,600포인트부터 최근에 7월 말에 한 3,2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한 20% 정도 올랐는데 전 그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상법 개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의 핵심이라는 게 결국에 그동안 이 거버넌스와 관련한 문제들 뭐 툭하면은 쪼개기 상장하고 아니면은 뭐 그렇죠. 유상증자 해가지고 자기 경영권 방어에 쓰고 이거 막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근데 이거에 대한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기대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폭락이 있었던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임시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이 상법 개정,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업 편도 들어야 되는데 그 또 최근에 문제가 됐다고 또 개미 편도 드는 척도 하려니까는 이 스텝이 저는 꼬이는 것 같아요. 모순적이죠.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이 뭐 진짜 개미 투자자 편을 들지 말지는 확실히 좀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미 투자자 편을 지금 잘 못 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조 부대변인. 지금 세제 개편안 자체도 뭐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민주당이 받아서 이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식들이 있고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협치의 손을 내미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이 오로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다 통과시키겠다 이런 아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미 투자자든 뭐 기업의 활동 촉진이든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힘을 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네, 토론을 간단하게 그러면 좀 해보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이 뭐가 있어요? 그거를 뭐 제출하면 협치가 된다고 하니까 뭐가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을 막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란봉투법 자체가 네. 잘 아시겠지만
원청과 하청 간의 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결국에 원청한테 모든 탓을 넘기고 그 원청의 탓을 넘기다 보면 하청까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해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뭐 전 세계 기업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에서 지금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짧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주한 뭐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어떤 기업들은 한국에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토론에서도. 이를테면 제가 방금 또 얘기했는 게 민주당이 이런 것들 기밀 투자자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 뭐 제도 이런 걸 하면서도 기업을 장려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도 받으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법이 뭐냐 물으니까 노란봉투법 반대래. 아니 본인들의 무슨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과 관련된. 근데 그 안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협치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법도 받으면서 그 법도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려면.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반대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러니까 대안입법이 있으면 들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 이거는 그러면 뭐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이 법은 받아서 하겠다 할 텐데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없지는 않을 거고요. 파악을 해보면 없지는 않을 거고 여하튼 뭐 지금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도 그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뭐 아무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긴 뭐한 것 같고 여하튼 그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회의에서 검찰, 언론, 사법 분야 정광석화 같은 개혁을 다짐하면서 당내 특위위원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스포츠 기자 중에 김완수 기자인데 자꾸 완수 얘기하네요. 근데 스포츠는 완수 코너도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여하튼 우리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 관련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은 시간이 조금 걸리나 봐요.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때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이동수 대표님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면 지금 뭐 여기 있는 기능을 저기로 갖고 가고 뭐 명칭 달라지고 하면 조직 개편이 만만치 않은 조직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조직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뭐 진보적인 변호사들마저도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 속도 조절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수사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게 이제 피해자들 선량한 이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여당에서도 좀 이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전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거치면서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인상은 지금 대통령은 계속 이제 협치를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 더 강경하게 국민의힘은 또 내란 세력이니까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계속되다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여당에서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재판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대통령 임기 동안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퇴임 이후를 생각하면은 야당과 이제 협치를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마련해 놔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계속 강공 모드로 나선다면은 이 야당에서도 그 반발이 있을 테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동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교통정보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갈게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인 만큼 평소보다 정체가 길지 않은 월요일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35분 이상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외곡 분기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면서 군자 분기점부터 속도를 줄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판교에서 짧게 주춤하다가 더 가서 소래터널부터 송내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이동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 야당과 협치는 없다. 뭐 사과하지 않으면 뭐 이제 악수도 안 한다. 뭐 저희 내란 세력 뿌리 뽑는 게 명령이다. 이렇게 뭐 여하튼 야당이 워낙 재고시를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신주호 부대변인 계시 국민 신뢰가 없으니까 막 아무리 때려도 이게 별로 저항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야당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국정을 잘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근데 뭘 하려고 그러는데 좀 지나치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싸우면 이게 좀 서로 갈등을 빚는 부분이 생각보다 이게 본래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과 갈등은 거의 1년 6개월 남겨놓고 있는 일들인데 이게 좀 벌어지지도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헌기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사실 싸워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 네. 이미 여대 야소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의 지금 스피커 상태가 국민들이 듣기에 별로 합리적으로 안 들립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 정합성이 갖춘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스피커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소음이고 잡음이고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론조사들에 반영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뭘 고려하면서 이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나가야 되냐면 여론입니다. 야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청래 당대표께서 뭐 여론을 조금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것만 고려해서 계속 싸우는 제스처를 취한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하려고 저러냐고 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협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순차적으로 설정돼 있는 개혁 과제들을 국민들을 설득시키면서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소위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말로 긁는다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긁으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니까 굳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하튼 그 정청래 대표는 대표 되기 전에도 그렇고 대표 된 다음에도 그렇고 내란 세력 뿌리 뽑는다, 내란 세력 척결이다, 악수도 안 한다. 어쨌든 정당 해산 이 얘기도 이제 쭉 하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독재 선언이다, 야당과의 전쟁 선포는 국민과의 전쟁 선포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또 뭐가 하나 있냐면 강선우 의원 문제가 있어요. 그
오늘도 윤리특위 문제로 당원들께 걱정이 많은데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이게 강선우 의원 얘기 같아요. 안 다치게 하겠다. 네. 잘 이렇게 보호하겠다. 그런데 당대표 당선 후 첫 SNS 글도 강선우 의원을 위로했다, 격려했다. 잘 의정활동하도록 해보자. 뭐 좋은 얘기예요. 사실 당대표가 그 소속 당 의원한테 그리고 좀 어떻게 좀 뭐 낙마해가지고 많이 낙심하고 있는 당의원 할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약간 공격의 그 소지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선우 낙마시킨 대통령은 잘못됐고 그 새 당대표는 그러면 이와 다르게 나갔다는 거냐?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 이번 강선우 후보자 이제 물러나게 한 거는 사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박찬대 이제 대표 그 원내대표가 잘 처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조국 사태라든지 아니면 윤미향 의원 사태 같은 것들 터졌을 때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그 이 민주당이나 그 당시에 여권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것들이 그 사건의 어떤 본질보다도 그냥 조국 사태에서 조국 전 장관 뭐 부부가 어떤 잘못을 했고 이것보다도 네. 그걸 대하는 어떤 민주당과 그 진영의 태도에 이제 실망해서 떠난 경우들이 저는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남들은 저렇게 비판하더니 자기들 문제는 저렇게 감싼단 말이야. 이런 인식이 사실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 강선우 후보자의 전 후보자죠. 이제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도 만약에 계속 더 이제 정부에서 안고 갔다면은 더 커졌지 않았을까. 근데 전 조기에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지지층이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박찬대 이제 이 의원 같은 경우도 당 대표 이제 선거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지지층에게 막 수박 소리 듣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전 이와 같은 어떤 강경한 스탠스 이런 것들이 추후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이제 발목 잡는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어 뭐 야당한테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어쨌든 강선우 그 저기 의원 관련해 가지고 좀 어쨌든 스탠스가 지금 나온 걸로는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는 또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정치 분석가는 그냥 강선우 얘기한 거는 강성 당원들 자기를 당선시켜준 당원들에 대한 인사의 의미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네.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파장은 어떨 거라고? 그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차기 대권을 꿈꿔서 벌써부터 대권 플랜을 가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명심이 담겼다라고 알려진 박찬대 의원보다 정청래 의원이 앞선 것은 어심이 담겼다 이렇게 해서 강성 지지층의 그 힘을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됐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문제인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차기 대권을 꿈꾼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강선우 의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작년에 그 비명행사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 문제가 당원들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것을 관철시켰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박찬대 의원이 안 되고 정청래 대표가 된 상황에서 차기 공천에서도 뭐 유력한 그 자기 후임으로 당대표가 있는 사람을 지원해가지고 네. 그 청심이라 그러죠. 이제 청심이 담긴 의원들을 대거 발탁할 가능성이 저는 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유임하겠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뭐 기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비판을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들을 비판했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찐명이 아닌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됐고 최동석과 그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저는 결국에 비명들이 결집할 그 명분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대통령이 향후에 뭐 정책적 실패든지 아니면 뭐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다 보면은 그것을 아마 이 비명계 의원들이 아주 세밀하고 교묘하게 파고들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민주당이 분열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면서 본인들이 마치 20년 집권할 것이 현실화된다.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보면은 뭐냐면 결국 당내 권력 투쟁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내 권력 투쟁에서만 이기면 우리가 본선에서도 이기고 우리 정파가 집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비명들이 점점 더 규합할 것이고 결집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든 누굴 중심으로 하든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였고 정청래 대표가 그것을 잘 캐치해가지고
당선 의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앞으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저는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상반된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함으로써 본인이 차기 주자가 확고하게 되려는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그 우리 정치사를 보면 차기 주자 그거 너무 빨리 시작하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여하튼 이 분석에 대해서 하원기 부대변인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앞에 말씀하셨던 그 강선우 의원 건 먼저 네. 얘기를 드리면 네네.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왜냐하면 당대표 되고 첫 일성이 피해자들보다는 가해자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여당이 보편 국민 다수가 아니라 이제 지지층 먼저 얘기했다는 여당 대표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제 분화 부분, 지지층의 분화, 권력 구도의 분화 이런 부분들 많은 평론가 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 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랑 사실이랑 다른데요. 사람들 인식은 대통령의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당대표 할 것 같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여론조사상 5등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밀면 1등이 되죠. 민주당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당선되고 난 뒤에 누가 당대표가 됐냐면 이해찬 대표가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 뭐 친문이라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친문들 전해철 의원이 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진표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됐고 두 번째는 친문 비문과 상관없이 대권 주자였던 이낙연 대표가 됐었고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됐냐면 완전 친문 중에 친문인 홍영표가 아니라 송영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뭐 대통령의 뭐 마음 뭐 이런 것 때문에 당대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명심은 보통 박찬대 후보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된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화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어떤 이제 이게 뭐 분열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의힘의 어떤 기대 사항 플러스 저 당은 왜 대통령이 미는데 저 사람이 당대표가 안 되지? 우리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이라서 그렇다라고 사실관계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짧게 이동재 님 정말 짧게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갈게요. 주제가 몇 개 남아서 2399님이 세금 많이 내면서 살고 싶어요. 부자 되면 세금 내는 것 당연하죠. 문제는 부자가 아니라는 것. 유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8일까지 공식 휴가입니다. 경남 거제 저도에서 머물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화상회의 가능한 시스템 구축하고 호우 상황 챙기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브리핑도 했는데 자,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지 뭐 어떻게 일하는 방식은 이 휴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어떤지 이 부분은 신주호 부대변인 짧게 지금 주제 때문에 짧게 해야 돼 지금부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갈 때인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기상청에서 내내 예. 이번 주에 굉장히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있고 수해가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휴가를 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태도인지 일단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공무원들은 비상대기 중인데 그 야유에 잠깐 참석했었던 구리시장을 두고 정신 나간 공무원이라고 일갈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좀 대통령께서는 과연 본인을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고 반성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네, 거기까지만. 네. 죄송합니다. 예, 하원기 부대변인. 뭐 휴가 가시는 동안 편하게 쉬진 못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곧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전국 구상을 한다기보다는 머리를 좀 비우고 쉬면서 그거 어떻게 풀어 나갈지 보고받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기 이동수 대표님은 네. 이 휴가 뭐 야당에서는 공격도 하고 그렇지만 네. 여튼 휴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휴가는 예, 가야 가야죠. 되는 거고. 근데 예, 저도 이제 하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뭔가 고민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한미 관세 협상 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영향 줄까 봐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인 줄 알더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아마 지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논란들 왜냐하면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얻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와르르 지금 기대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마 예상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 그다음에 미국과의 예, 회담, 관세 협상이나 이런 관세 것들. 협상. 예. 자, 그래서 주제를 여기로 넘어갑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마도 이번 달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 일정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외교 당국 간의 협의 조율 분명히 진행 중일 텐데 자,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에
역시 국방 분야 이 부분에 대한 뭐 청구서랄까요? 압박 이게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죠. 네, 일단 방위비 문제가 좀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방위비 협상이든 뭐 그 미국의 무기를 사는 것들이든 한미 동맹이 악화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위비와 더불어서 또 이제 기업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도 오고 갈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들이 어쨌든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흘러야지 그것이 약화하는 게 흐른다면은 저는 얻을 것이 없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그럴 거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관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하은기 부대변인 보시기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분명히 국방 이 부분 들고 나올 텐데 정책실장 말씀을 들어보면 관세 이 부분은 일단 끝난 거다. 그거를 또 끄집어 가지고 하진 않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안 하는 게 못한 한미 정상회담은 없고요. 이번에 이 조선업 관련한 통상교섭 부분에 대한 그 이면들이 좀 있는데 예.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데가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조선업도 완전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해양 패권에 있어서 해군력, 군함력 여기에서 이제 중국한테 추월당할 거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1위의 조선인 아직 조선업이 몰락하려고 했었으나 한때는 다시 살아난 이 조선업을 해양 전력 패권 다툼의 어떤 파트너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국방 문제랑 같은 얘기를 할 때도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통상교섭본부는 끝났지만 그 통상교섭 영역에서도 국방 안보 문제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단순히 돈 얼마 뭐 이렇게 볼 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모자를 공개했더라고요. 그 마가 마스가 여기 빨간 모자 이렇게 동대문에서 제작해가지고 빌딩이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마가에서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성조기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태극기 뭐, 이렇게 예. 쫙 입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동대문 시장에서 어디 저기 주문을 해가지고 막 하루 안에 갖고 와서 그걸 줬더니 그 사람들이 좋아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스가하고 뭐를 또 연결시키는 야권의 주장이 있냐면 그렇게 이게 쉽빌딩 조선산업 중요한데 그 노란봉투법 돼봐라. 그거 저기 2,000개 2만 개 협력 업체들이 있는데 그거 아마 죽어날 거다. 설득력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 그래도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이제 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한 거.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파업의 범위를 확장한 부분이에요. 그냥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본인의 처우와 관련한 근로 여건과 관련한 걸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만 할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 가지고 파업한다 이러면 이제 그게 불법 파업이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제 그 파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게 뭐 자동화라든지 해외 투자 아니면 공장 이전하고 이런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미국의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가 미국 어디 조선소 인수해가지고 해외 투자 늘리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노조에서 이거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건데 일감 뺏기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파업하면 전 이거는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2분 반 남았는데 제 질문 한 20초 하면 2분 남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방식을 싸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반면에 야권에선 인권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자, 먼저 하은기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상황? 아니 뭐 인권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도 지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피의자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당연히 인권을 챙겨야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검 조사 정도는 좀 이렇게
추태 부리지 말고 제대로 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검 조사에 제대로 응했으면 좋겠다. 이동수 대표님. 네, 저도 물론 당연히 이제 인권 지켜줘야 되고 막 뭐 메리아스를 입고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특검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공개하고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 사건에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번 특검만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비상계엄 이후에 줄곧 이제 공수처 수사부터 해가지고 뭐 우편 오면 안 받고 체포 들어가면은 경호처 동원해서 막고 이랬잖아요. 좀 전직 대통령답게 좀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또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품위 유지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네. 약간 다른 질문을 할게요. 시간 한 1분밖에 안 남았지만 그 수사를 아예 거부해서 수사를 안 받는 거하고 네. 수사를 받았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거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다르대요. 네. 그 검찰 입장에서는 질문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 대답 안 했다는 거하고 아예 수사에 안 들어갔다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한 걸까요? 왜 이럴까요? 제가 볼 땐 그것까지 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정에 섰던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서상에 남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피의자가 꺼내고 하다 보면은 그 재판 자체가 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국민적인 그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멀어지고 하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여론에 힘입어서 뭐 재판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뭐 이재명 정부든 다음 정부든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 아마 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수는 치매를 앓는 외할아버지 그리고 폐지를 줍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픈 할아버지를 대신해 불볕더위 속에서도 매일 폐지를 모으러 다니는 할머니. 손녀딸 학비를 위해 아픈 다리를 끌고 온종일 동네를 돌아다녀 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불과 몇천 원뿐인데요. 매일 저녁 땀에 젖어 들어오는 할머니의 모습은 지수의 마음을 무겁고 안타깝게만 합니다.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밤마다 끙끙 앓는 할머니 곁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는 지수. 빨리 커서 두 분을 편히 모시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지수는 오늘도 밤늦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지수 가족이 더 큰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한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물러가고 다시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9도까지 올랐는데요. 지난주처럼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운 날씨는 아니었지만 이번 한 주는 한낮에 33도 안팎의 폭염주의보 수준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밤 서울은 열대야가 하루 쉬어갔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다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 청주와 전주, 대구 26도로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전주 34도, 대구 35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아직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강원과 충청 내륙,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에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2도, 습도는 57%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방송 3법을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도 이에 맞서 토론을 벌이면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장시간 정회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부터 휴전선 일대에 있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두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첫 일주일 동안 소상공인 매출이 2%가량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안경원 매출이 전주보다 50% 이상 오르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경영정보업체 한국신용데이터가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른바 국가대표 AI 개발에 정식 참여할 5개 정예팀이 오늘 선발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SKT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반년마다 평가를 거쳐 2027년까지 최종 2개 팀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면서 검찰, 사법, 언론개혁 특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장 오늘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전국 현안들 오늘은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과 얘기 나눠봅니다. 박상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이게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100% 뭐 있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조를 짜서 그거 하시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이제 오신 거예요.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전체 의원님들이 다 본회의장에 계실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이제 조별로 돌아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나 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저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오늘 저희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랑 같이 있고요. 또 그러시군요. 원내수석이라서 전체적으로 함께 의원들이랑 밤새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긴 밤을 이제 보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고요. 자, 정청래, 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 대결 그거부터 조금 짚어보고 갈게요. 당원과 국민은 정청래 의원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가 2004년부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뭐 언론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 이런 부분 관련돼서 강한 뭐 상징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지난 12월 3일 이후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란을 극복하는 시기, 탄핵을 하는 시기에 법사위원장으로 보여줬던 지도력.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크게 또 당원들한테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당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뽑으셨습니까? 끝났으니까 물어봤던데 이제 정청래 대표를 뽑았던 그 당원들의 말씀들이 내란이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강력한 리더십, 더 강력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찍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담백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결국은 61%라고 하는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내란을 종결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의원을 당원들 밀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당대표에 당선시킨 건 내란 세력 풀이법이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독재 선언이고 야당과의 전쟁 선포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전쟁 선포다. 이런 야당의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과의 전쟁 선포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22일 날 치르게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고 또 같은 당 지지자들도 걱정하고 있는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내란으로 과정 속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내란을 지지했던 문제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내용을 정리할 것인가. 이게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과연 완벽하게 절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볼 때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전환길 씨한테 면접 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들 국민들이 내란 세력과 척결하라 이런 강한 사명을 갖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그분들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 악수하고 손잡고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협치의 조건은 어쨌든 완벽한 절연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협치가 아니라 대화의 조건이겠죠. 대화의 조건. 예. 협치는 그 다음 단계인가요? 그렇죠. 협치는 상당히 발전한 단계에서의 정치.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손을 잡거나 대화조차 시작할 수 없다. 뭐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야 필수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당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지난 대선을 앞에 두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보수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의제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극단적인 반헌법적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당권 주자가 5명 나와 있잖아요. 주진우 의원까지. 근데 이제 그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박찬대 후보도 그렇고 뭐 대화 협치 대상자 파트너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뭐 조금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크게 이런 좀 그 시기를 뭐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사람이 누가 과연 있냐. 그렇게 봤을 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을 좀 했던 것 정도가 있긴 한데 함께 전체로 조경태 의원도 있죠. 조경태 의원 정도 두 분 정도가 있긴 한데 오히려 지금 유력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를 따져보면 딱히 이분들 중에서 우리랑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느낌을 드는 후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조경태 후보 정도일 거겠죠. 네. 자, 일단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 얘기를 당대표 경선할 때도 하고 사실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순서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그렇게 편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건지 여하튼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저항의 어떤 그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 같거든요.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혁을 위한 당의 총력을 경주하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던 시기가 있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총선에 과반을 받았을 때 또 그리고 2017년 정권 교체를 한 후에 여러 가지 한 두 번의 정도의 앞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논쟁, 내부 논쟁 또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중시하다 보니 오히려 그 당시에 적기를 놓쳤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자성도 있고 국민적인 좀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 이 개혁 주제와 관련되어서 이미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온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아주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거쳤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내용들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있다. 언론 개혁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법 개혁이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최근에 더 부각된 좀 주제이고 워낙 또 사법부라고 하는 또 하나의 헌법 과 관련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좀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그 국민들이 과거의 그런 경험에 반추해서 오히려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 바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내용들을 또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빨리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거기에 있어서 혹시 보완할 점들은 추후 보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아마 대표의 생각이고 우리 의원들 또 당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아마 몰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또 원내 수석이시니까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석 밥상에 그 경선 때 추석 밥상에 올려드리겠다 박찬대 후보가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는 추석 가는 길에 알려드리겠다 이런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추석 때까지 법안 통과가 완성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직 개편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릴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완벽한 의미의 그런 조직 개편까지를 수반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들이 준비해온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검찰 관련된 개혁 TF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차분차분하게 단단하게 내용들을 좀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성호 장관이 취임하고서 또 법무부 쪽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모으고 종합하고 토론을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모습을 드러내고 통과시킬 수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수반되어서 왜냐하면 이제 조직을 개편하고 뭐 인력이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거에 따른 이제 이행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후속 조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좀 쉽진 않지만 먼저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찰 개혁은 그렇고요. 자, 우리 또 방송국에 오셨으니까 언론 개혁. 자, 오늘 가장 먼저 이제 올린 게 방송 3법입니다, 의원님. 그 중에서도 어쨌든 그 현실적으로 이 7월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기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방송법 개정안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이것들도 오래 준비해 왔다. 그리고 그냥 저 여당 7, 야당 넷, 예를 들어서 저 KBS 같은 경우에요. 이사진 구성을 이런 식으로 그냥 정치권만 하는 거보다는 후견주의를 이제 극복하자 하는 거보다는 어떤 학계라든지 뭐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다양화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소화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려주겠다 그러는데 또 반대 시각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입법을 통해서 빨리 경영진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좀 약간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정권에 상관없이 어떤 그 지형 자체를 어떤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저 유리한 구조로 좀 갖춰놓으려 그런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 다 뭐 공영방송 그 이사진 구성만 보는데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라든지 그다음 편성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떤 부분에 이렇게 그 노동조합의 어떤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더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뭐 오늘 또 여기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사니까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했었어야 되는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촛불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바랬던 방송 개혁도 큰 언론 개혁도 큰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그다음에 내부적인 또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이런 관련된 제도를 돌려주겠다,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정치적 후견주의 또는 정권이 개입해서 뭔가 방송의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봐집니다. 저 선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비판점들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필리버스터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형식의 어떤 지배를 용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진화해온 그리고 발전해온 상황도 그런 부분으로 퇴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도 동의제 같은 경우도 이미 민간 방송에서도 하고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뭐 아주 우선적으로 잘 하고 있는 영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 공영방송 또는 보도 전문 채널까지 확대하는 것이 지금의 전체적인 국민들의 방송개혁, 언론개혁을 바라는 그에 대한 화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첫 번째 올리는 법안이 뭐냐. 원래는 이제 노조법도 있고 상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노란봉투법인 줄 알았어요. 노조법 2, 3조일 거라고도 많이 예상도 하고 저희들도 내부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한 중대한 좀 어떻게 보면 의미 또 이런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 언론 개혁의 큰 차원에서 준비되어 있는 방송법부터 하자. 물론 통과되는 거는 이제 내일 하나 먼저 통과되고 21일 본회의 이후에 나머지 법들도 통과되겠지만 그런 데 있어서 상징성과 의미를 생각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 방송법 개정안 요 상징성 그 새로 이제 선출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됐다. 가장 1호로 이제 상정되는 거는. 이런 점도 있었습니까? 그거 플러스 이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늦추지는 않겠지만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나? 이런 기류하고도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경영계에서 저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데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볼까? 이 부분하고도 겹쳤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토론이 되어 왔고 심지어 이거는 거부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도 법안을 성안할 때도 정부 측에서 또 조금 더 좀 정밀하게 기존의 판례를 집대성해서 법안을 만들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됐고 의견이 수렴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를 먼저 하는 것이
큰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이 제일 큰 있느냐. 거였군요. 정부 예.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좀 국회에서 어떤 게 이제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 방송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노란봉투법이나 2차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내용대로 간다고 봐야 되네요. 왜냐하면 이미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아, 상정을 했군요. 상정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5개 법안 잔치에 필리버스터를 걸었기 때문에 예. 이게 쭉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제 회기가 내일로 끝나니까 예. 21일로 다시 좀 연기되었다라고 보면 더 정확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노란봉투법만 2차 상법 개정안 이것도 내용 다 정해져서 갔으니까 이게 이제 다음 회기로 8월 회기로 넘어가더라도 그 내용이 가는 게 기본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 이런 데서 야당도 좀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뭐 검찰 개혁 관련되어 가지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일 전당대회의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더니 갑자기 원내대표를 공격해가지고 그 대상자라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그냥 단순히 시간 끌기용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진정성 있는 의미를 가진 뭐 제안이나 토론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거를 협의하자 논의해도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예, 그런 상황이 국민의힘 자체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충분히 다 형성되어 있고 본인들이 지난 3년간 어떻게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과 국민들을 탄압했는지를 에 대한 근본적 관상 없이 단순히 이번에 뭐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논의를 하자 이거는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제 약간 근본적인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질문인데 이게 탁 드는 생각이 이제 검찰 개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전에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확실히 거의 독립된 검찰로서 기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까? 예, 뭐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편제를 할지는 논의가 과정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수사를 가지고 뭐 장난칠 수 없는 그리고 그걸로 검찰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자꾸 개입하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사실 검찰의 주요 간부들을. 근데 권력이 개입할 수 없게 하겠다. 왜냐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따라서 뭐 수사는 수사대로 독립적으로 지휘가 되는 거고 검찰은 공소유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뭐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남는 거니까 검찰 지금과 같은 검찰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정적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형식의 윤석열 체제에서 보셨던 그런 체제는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주제를 의원님 조금 바꿔볼게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 여파로 지난 금요일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도 이제 대안을 조용히 마련할 테니까 의원들 개별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거 자제하라 이렇게 당부도 했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게 이소영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 카운트를 했더라고요. 13명이라고. 근데 여하튼 당내 분위기는 이거 조금 다시 재검토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뭐 민주적 정당 공당으로서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뭐 개진을 하는데 이미 의견들은 다 나와 있고 내용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논란들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하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법 개정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신속하게 논란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용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위원장을 통해서 빨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집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좀 판단을 한 거거든요. 저는 네네. 오히려 이렇게 빨리 어떤 거는 과정을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는 사안이 있고 네네. 이 지금과 같이 시장이 긴급하게 반응하는 사안에서는 신속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그리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좀 맞는 사안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게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사안은 그렇게 해당되고 어떤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 최정점은 이제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당 사이드에 뭐 정청래 대표 이런 약간 정책적 결단이 남은 거네요. 한마디로. 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협의를 좀 해왔는데 네, 그런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거는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 동의를 하고 오늘 또 이제 상법도 또 2차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밖에 여러 가지 배당 분리과세도 이번에도 도입이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데 있어서 조금 좀 디테일함이 부족하지 않았냐. 뭐 목표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장의 불안이거든요. 시장의 비판이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수용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그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믿었더니 배신당했네 뭐 이런 심리가 좀 있나 봐요. 그 청원도 올라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코스피 5천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또 봐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게 이 세제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의 사안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달성해야 할 여러 가지 공약과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또 우리 고민에서 또 출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정리할 건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결국 예산안과 함께 이걸 전체적으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세입세출을 그와 관련되어서 논의할 부분은 또 논의해 가고 이렇게 좀 이원화해서 책임 있게 진행하는 게 정부 여당 다운 자세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제도 되게 그 고민일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그죠? 네, 지금은 뭐 지난번에 우리 6억 대출 이렇게 제안들을 통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갖고 있는 좀 불안은 좀 해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세제라기보다는 공급을 좀 신속하게 빨리 좀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더 공급 확대 위주로 안정화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뭐 신도시를 공급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도심 안에서의 어떤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 이게 지금 김윤덕 장관이 임명하고서의 청문회 때도 나왔던 일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과 더해서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여러 가지 대규모 택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늦춰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속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여러 시각에는 결국은 부동산세도 좀 올릴 거다 이런 시각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까? 근데 조금 너무 그거는 좀 앞서가시는 너무 앞서가는 거군요. 예. 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당원 중심의 정당 강조했습니다. 자, 당원 중심의 당원 주권 정당.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우리가 이제 대충 예상은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발현이 되나요? 우리가 뭐 정당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에 보면 뭐 유럽식의 정당 모델도 있고 미국식의 거기 뭐 중앙당도 없이 뭐 정말 선거가 있으면 모여지는 정당의 형태도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그동안 과정들을 겪고 그 내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볼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한 120만 정도 됩니다. 그 권리당원만 그 당비를 내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일반 당원까지 하면 더 많은 몇백만이 더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유례가 볼 수 없는 현상인데 500만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전체 이제 가입되어진 사람인데 그 중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이 이제 120만 정도거든요. 120만도 많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의원 제도 같은 경우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숫자가 적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모일 수 있는 장소의 한계, 시간적 한계들이 있었을 때는 대의원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개진이 쉽고 또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획기적으로 달라진 상황에서는 저도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의원 제도는 과감히 이제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그런 토론은 또 온라인 안에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의 모델이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수기 모델을 더 발전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함께 고민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당원들이 더 풍부하게 민주주의를 토론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또 부수적으로 보완돼야겠죠. 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려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차림과 관련해서 뭐 특검이 왜 이런 것까지 브리핑했냐 이러고 야당은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특검은 체포 불응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이거는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특검에서 일부러 그런 내용을 흘리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체포를 못했냐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우리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 쉽게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들께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체포 못하셨어요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겠죠. 그런데 이번 내란 이후 윤석열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 법꾸라지 법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구속 취소될 때가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번에도 보니까 외신이 새로운 저항 방식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더라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외국으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다 국격의 실추고 또 그 내용 하나하나가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전직 대통령이었냐 검찰총장이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왜 그런 부분으로 발생하는 좀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지 그게 더 슬프고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청래 대표의 당선의 의미를 물어봤는데 네. 이런 형식의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형식의 윤석열과 같은 형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더 내란을 종결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민주당 원내 수석이었습니다. 원내 소통 수석이었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한 저녁 되십시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남부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무안은 누적 강수량이 290mm에 달했고요. 경남 합천, 경북 고령도 각각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담양이나 광주, 구례, 하동, 남원도 180에서 195mm의 폭우가 집중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2,5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이 대피한 사람 중 2,498명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상태인데요. 특히 무안에서는 시간당 최고 142.1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고요.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또 여전히 산사태 경보나 주의보도 속속 발령됐습니다. 경북 고령, 함양, 산청에는 경보가 내려졌고요. 충남 금산과 대구 달성, 경남 합천 등 28개 지역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항로도 차단됐고요. 여객선 4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도로 67곳, 지하차도 16곳, 하천변 258곳도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네.
비는 앞으로 더 온다고 합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많이 내려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요. 경남 지역으로 이렇게 비가 좀 옮겨가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30에서 80mm, 울산, 경남 등 중동부 내륙 가운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남부 지역도 20에서 80mm, 많은 곳엔 100mm 이상이 올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기상청은 산사태나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고요. 특히 이미 지반이 좀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급류, 침수 위험이 높아서요. 배수구나 지하차도, 하천 인근 접근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또 중소형 건설 현장이나 야외 작업장에선 토사 유출이나 장비 침수 사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은 좀 지역별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출퇴근길 통제된 도로나 우회로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폭우가 그치고 나면은 더위는 좀 누그러질까요? 네, 일단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약화됐지만 당분간은 좀 습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4도까지 올라서 덥고 끈적한 하루가 될 전망이고요. 다만 미세먼지는 강수와 공기 흐름 덕에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상황은 다만 좀 유의해야겠는데요. 앞바다 파고는 최대 3m, 먼바다는 동서남해 모두 3.5m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낚시, 양식장 작업, 해상 운항 등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제로콜라처럼 인공 감미료 들어간 음료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비교해서 건강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 이거 무슨 연구 결과입니까? 네, 맞습니다. 호주에서 나온 대규모 연구 결과인데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캔씩 마신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8%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설탕 안 먹으려고 이거 제로콜라 시키는데. 그래서 좀 놀라운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네. 일반 설탕이 들어간 청량음료를 하루 한 캔 마신 사람들의 위험은 23% 증가였는데 네. 그러니까 제로칼로리 음료가 오히려 설탕 음료보다 더 위험한 수치를 보인 겁니다. 이 연구가 호주에서 40에서 69세 중장년층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려 14년간 추적 조사한 대규모 분석 결과인 건데요. 연구진은 인공 감미료가 당뇨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정황은 매우 뚜렷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료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안심하고 마신다라는 점인데 이번 연구를 통해 인공 감미료가 음료가 건강한 대안이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더 위험한 그 이유랄까요? 그 원리랄까? 그게 뭔가요? 네, 일단 이번 연구에서 설탕과 인공 감미료는 전혀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요? 설탕 음료는 체중이 증가할 때만 당뇨 위험과 연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자체보다 그로 인한 생긴 비만이 문제였던 거고요. 반면 인공 감미료는 체중을 감안하더라도 당뇨병 위험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 겁니다. 즉 살이 찌지 않아도 인공 감미료만으로도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인 건데요. 연구진은 그 이유를 장내 미생물의 변화나 포도당 대사 이상 인슐린 반응 혼란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파탐은 식후 인슐린 반응을 좀 설탕처럼 유발하고 사카린, 스쿠랄로스 같은 것은 짧은 시간 내에도 장내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전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정리하면 설탕은 비만에서 당뇨로 가는 간접 경로라고 하면 인공 감미료는 좀 직접적인 대사교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직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제로콜라 같은 이런 음료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네요. 네, 일단 이번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비영양 감미료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간 제로콜라나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좀 칼로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뇨병 환자나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대안처럼 여겨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 연구 결과가 체중이나 칼로리와 상관없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로칼로리든 설탕음료든 단 음료 자체를 줄이는 방향이 정책적으로도 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분 섭취를 피한다고 해서 모든 대체제가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이나 무가당차 혹은 진짜 과일이 들어간 음료 등 보다 좀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음료를 섭취하는 게 건강에 훨씬 낫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N번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협박해서요.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근데 최근 중국에서도 중국판 N번방 이런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발생했다고요? 네, 중국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공유한 디지털 범죄 사건이 터진 건데요. 문제가 된 채팅방 이름이 마스크파크 수둥룬탄이라는 건데 익명 사용자가 10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고요. 네. 이와 연계된 하위 그룹 일부는 구독자 수가 22만 명을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외모나 특정 상황, 연령대를 기준으로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분류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 건데 더 큰 충격은 일부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용 장비까지 판매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물컵이나 멀티탭, 심지어 병원 초음파실까지 일상생활 속 장소에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영상에는요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포가 된 건데요. 중국 언론과 외신은 이 사건을 두고 구조화된 디지털 착취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영국의 로이터는 한국의 N번방보다 더 은밀하고 자율화된 형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 사회가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피해 규모나 실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좀 됐습니까? 네, 일단 좀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 SNS에서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웨이보나 샤오홍슈 같은 플랫폼에는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 피해 사례를 아는 사람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어떤 글에는 여자친구, 아내, 딸, 어머니까지 몰래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라는 증언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문신이 있는 여성을 특정해 그 집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실시간 경고성 글도 등장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이 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중국판 N번방이라고 부르면서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단순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성착취, 불법 촬영, 개인정보 유포까지 결합된 집단 범죄라는 점에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바이두 등 익명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찍혔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또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도 만연해 지금 범죄가 좀 장기간 이어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패션 잡지 보그에 AI로 만든 가상 모델이 광고에 이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미국판 보그 올해 8월호에 AI로 만든 여성 모델이 등장한 광고가 실렸는데 문제의 광고는 의류 브랜드 게스의 캠페인이었습니다. 광고 속에는 금발백인 여성 모델이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상 모델인 건데요. 광고 하단에는 작게 AI 생성 이미지라고 적혀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실존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당하는 시대냐, 진짜 모델의 자리를 AI가 빼앗았다라며 SNS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AI 가상 모델이 앞으로 패션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AI 모델은 게스뿐만 아니라 망고, 리바이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망고는 10대 타깃 광고에 AI 모델을 활용했고 리바이스는 다양한 체형과 피부색을 구현하는 실험에 AI 모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광고업계 입장에서는 시간과 제작비 절감, 반복 제작 용이성 등의 효율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순한 모델의 일자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사진 작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같은 패션 생태계 전체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아, 그런가요? 주말에도 일하셨죠? 예, 예. 아, 그러시니까 우리 딱 보면 알아야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4%가량 급락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네. 자, 평론가님 갑작스런 주가 폭락 그 배경이 뭡니까? 일단 그 세제 개편안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배신감. 배신감. 아마 그런 심리가 속았다. 예, 믿었는데 실망했다. 5,000피라고 얘기했으니 네. 그러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세제 개편안이 이제 우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세제 개편안 물론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정부 안이긴 한데 정부안을 봤더니 오히려 이제 증시를 더 후퇴시키는 안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실망 매물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대주주 요건 이것도 더 강화시켰고 완화한 부분이라 오히려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좀 하락을 했던 그래서 깜짝 놀랐던 블랙 프라이데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투자자 빠져나가는 것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큰 손들이 빠져나가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내 주가 떨어졌네 이게 더 크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주주 기준을 강화시킨다라고 본다 그러면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은 영향 안 받거든요. 근데 네. 무슨 영향을 받느냐? 일단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떨어져요 연말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다 연말에 대해서 다 빠지니까? 매도세가 나오니까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검은 금요일 이후 오늘 첫 개장이었습니다. 오늘 좀 회복됐습니까? 소폭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1% 올랐고요. 코스닥은 1.46% 올랐는데 일단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장 시작했을 때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여당 쪽에서 추가 논의해 보겠다. 이 부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낙폭을 좀 만회했고요. 네. 또 하나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오늘 그럼 이제는 어떤 것들을 많이 매수를 했느냐라고 봤더니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네. 1위부터 3위까지가 인버스 상품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 네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1% 나중에 하락한다 그러면 2% 수익률이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하락에 베팅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인버스 상품에 이제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뭐 5,000P 얘기가 목표를 정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락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베팅을 했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이제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래서 여당 안에서도 지금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코스피가 좀 낙폭을 많이 했던 것들을 본다 그러면 상승을 했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삼성전기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는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카메라 모듈이 이제 삼성전기가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아주 그냥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개별 종목들이 좀 영향을 줘서 올랐을 뿐이지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세제 개편안 이슈로 인해서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일단 그 대주주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그 기준을 대주주 기준이죠. 50억 원에서 10억 원을 변경한다. 네. 그냥 저희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10억 원도 되게 커 보이는데 맞아요. 네. 대상자가 그로써 많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 우리가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개미분들한테는 사실상 연말에 그러니까 패장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에 내가 10억 원 이상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종목에 10억 원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래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좀 이제 큰 손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양도세 안 내려고 그러면 그 전에 팔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원래 이게 10억 원이었다가 그 전 정부에서 이제 50억 원으로 완화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슈가 뭐냐 그러면 연말에 항상 매도가 나옵니다. 왜? 그리고 연초에 또 사요? 연초에 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연말 되면 항상 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고래들이 한마디로 이제는 큰 손들이 그 매도를 던져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쭉 빠지는 거예요, 그냥. 쭉 빠져버리니까. 고래 등에 네. 저기 개미 등 터진다. 네. 새우 등이 아니네요. 개미 등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고래 입장에서는 싸움에. 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50억 원을 완화해 줬는데 네. 이번에 세제 개편을 봤더니 이걸 다시 한번 10억 원으로 이제는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이제는 큰 손들이 매도하고 그러면서 연말에 또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액 투자자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게 이제 주식시장 활력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 너무 좋죠, 사실. 예, 예. 원래는 배당 소득 같은 경우가 2천만 원 이하의 같은 경우는 1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과세를 만약에 이제는 2천만 원 넘어가도 분리과세를 하면은요. 이거를 종합소득세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금융 종합소득세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 따로 세율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게 호재여야 되는데 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를 후퇴했다라고 표현하냐면 원래가 이게 3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가 예. 흘러났을 경우에가 25% 이제는 분리과세 예, 이걸 예.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35%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상 그 보면 후퇴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분리과세 이슈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인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실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네.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거든요. 예. 그럼 고배당이란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배당 성향이 40%가 넘어가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이게 배당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이윤에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 총액이에요. 네. 이게 이제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예. 배당 성향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40%가 넘어가야 된다. 이러다 보면 아니면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현금 배당해야 된다. 속한 기업이 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 분리과세를 해준다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분리과세가 되는 회사가 많이 없다 보니 후퇴했다. 그래서 이제는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요건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보완책은 나오겠죠? 수정안. 모르죠.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네. 일단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뭐 갑자기 4% 이렇게 반응할지 몰랐죠. 네, 너무 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도 얘기했죠. 수정 검토를 얘기하고 예, 있어서 예. 그래서 아마 뭐 여당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정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건 또 저 개인적 의견이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 얘기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최근에 테슬라와 파운드리 공급 계약 맺었다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전했습니다. 무려 22조 원 규모입니다. 네. 이게 삼성 나아가서 우리 반도체 그 산업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네. 7월 28일에 그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기업으로부터 한 22조 7천억 원짜리 네. 파운드리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공장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주를 받았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한 2%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같은 날이에요.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그러면 시장에서 궁금했던 게 그럼 누가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누가 오더를 줬지? 예. 누굴까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 자기가 형님께서 밝혀버렸어요. 네, 본인이 SNS에다가 그게 나야. 그게 나였어. 와. 이게를 딱 던지니까 갑자기 6% 가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거네. It's me.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뛰고 그 의미가 그 오더를 내린 쪽이 일론 머스크라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는 탈출구를 찾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뛰고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했던 이유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HBM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요. 이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DS 부분에서의 적자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 적자가 좀 심했거든요. 예. 야, 요거를 이제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하락 요인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TSMC도 있고 그런데 왜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가 보시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모토예요. 네.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지금 AI4 네. 칩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맡고 있고요. AI5 칩이라고 있는데 요건 TSMC가 맡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AI6 칩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TSMC가 너무 많이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물량을 소화를 못 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급한데 지금 TSMC는 너무 물량을 많이 받아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괜찮아요. 수율 문제도 좀 나아지고 있으니 네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수율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맡기게 됐고 이런 문제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그 탈출구를 찾아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수율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선택을 한 거 보면은 이 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 얼마나 면밀히 꼼꼼히 따졌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그냥 TSMC가 쟤는 너무 물량 막 허덕이니까 네. 그 다 대응 못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준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도.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제는 좀 해소시켰다. 덜어냈다. 예. 그럼 추가로 대형 수주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질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사실 HBM에서 뭐 더 강자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파운드리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HBM 이제 노린다 이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테스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요번 그 삼성전자의 수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숨을 건 혈투가 시작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시장에서 본다 그런 분위기는요 이래요.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한 공급은 물 건너갔다.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 왜냐하면 지금 HBM4에 대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4를 가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는 경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에만 목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계속적으로 본다면 교섭력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공급망으로 본다 그러면 이원화시키는 게 낫습니다. 삼성전자에도 받고 SK하이닉스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것을 납품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면 SK하이닉스가 빠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니터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장혜진의 내게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